저는 뭐, 예, 대부분 공감하지만 한국 우리 시민의 의식이나 수준, 민주주의 이런 건 좀 세계에서 아주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어려움 이런 것도 봤지만,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는 외국 가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시민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똑똑한 국민과 그것에 이런 시스템이 워낙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기 때마다 이렇게 국가를 바로잡고 이끌어온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힘이 저는 뭐 87 민족 항쟁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 촛불 탄핵 사건을 보더라도 항상 어려울 때는 4.19부터 우리가 저항의 역사와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신장시켜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옆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는 그 피를 묻고 자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 속에서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제도적으로 불비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 모자란 건 좀 갖추어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미래를 밝혀보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 어떤 부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목표는 다 똑같을 거예요. 목표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것도 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또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욕심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좀 뭔가 빨리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공방은 사실 불순한 게 많죠.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말 실수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말 실수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혹시 사례가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도적 치에 전공하셨고 프랑스나 이런 사례 중에 그게 큰 대선이나 뭐 총선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엄청나게 큰 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네네. 게 이번에도 예를 그게 들면 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소개시켜 주시죠. 선거의 가장 큰 변수죠. 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산 증인으로서 재밌게 봤던 이제 선거가 2010년 대선이에요. 2007년 대선은 뭐 모르겠어요. 프랑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니콜라 사르코지라고 하는 공화당의 이제 후보하고 사회당에서 이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여성 후보가 이제 세골렌 로와이어라고 하는 2012년에 대통령 된 올랑드의 이제 그 동거녀예요. 결혼 안 했고 자식이 4명이나 낳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부상을 해서 말도 못한 그러니까 신데렐라처럼 인기를 얻었어요. 사회당 후보가.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게 항상 이제 그 르봉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론 전념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자 아르헨티나, 핀란드 저런 데서 여성 그 대통령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제 오토크리티크 자아 비판을 했어요. 왜 우리는 여성이 이렇게 진출이 됐냐.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정치인이 굉장히 적어서 1998년에 아니 2002년에 파리떼라고 하는 남녀 동수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남녀 동수법을 들여오려고 하고 지금 뭐 심화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여성 장관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리떼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거를 굉장히 한국에서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자체에서는 남녀 동수법 파리떼를 굉장히 부끄러운 법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벨기에는 다 그냥 뭐라 그러지 이 자기적인 법 없이 동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프랑스가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2002년에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 대선까지 여성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때 이 세골렌 로와이어라고 하는 여자는 환경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웃 나라들에서 대통령이나 리더들이 막 앵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 프랑스는 왜 여성이 없냐 막 그러면서 언론이 조성하는 거잖아요. 항상 분위기를. 자 그러면 프랑스의 그 리더로서 여성을 꼽는다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장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FN의 당수가 르펜이 자 올랑드하고 살고 있는 세골렌 루아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몇 년 전인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디 여성 후보 없어?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니까 언론이 막 옛날 아카이브에서 문건들을 찾아내다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세골렌 루아이가 맞잖아. 근데 이제 지금 언론 환경이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핸섬하거나 젠틀맨이나 미인들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예나라고 하는 프랑스 국립행정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급상승해가지고 사회당 후보가 됐는데, 아까 신 박사님께서 저한테 여쭤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걸 가프라고 해요. 말실수.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후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당에서 그 부자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사회당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이. 근데 준비가 안 된 후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숙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회당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올랑드하고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올랑드는 이때 사회당의 당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제 뒷담화 가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정책보다는 가십거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퀘벡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퀘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하고 퀘벡과의 외교 관계를 잘 숙지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프가 자꾸 하다 보니까 니콜라 사르코지를 능가했던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디베이트, TV 대토론이 가장 그 유권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3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제 3제너레이션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도 모르고 있고 이 사람도 모르고 있고 같이 3제너레이션이 뭐 지금 뭐라 그러죠? 실행이 되고 있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면서 둘 다 미스를 범했지만 이쪽에서 이야기 토론에 응한 그 응수하고 대답하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차이로 1차 선거에 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 계속 가프가 없어야 된다. 가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실수가 없어야 된다. 지금 케이스는 말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됐네요. 사회당 후보로 나왔을 때 사회당 정책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재미있는 사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준비가 덜 된 그런 후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뭐 이제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말실수, 특히 이제 통합당 쪽에서 말실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예민한 상황에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실수라고 하지만 그 분위기 또는 때 지금 어떤 시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반향이 있을 것인가 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고 그 후보를 공천을 했다는 건 공당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간 또 들여다보니까 말실수 그야말로 말실수구나 아닌데 말실수가 아닌데 말실수로 몰아가는 것도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냐면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조금만큼만 뭐가 허점이 보여도 그걸 그냥 왜곡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인천에 그 통합당에 나온 어떤 양반이 그 유승민이 거기 이제 왔는데 선거 운동원들하고 모여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총구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하면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말 실수 아니거든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추한 곳이라고 그랬다고. 그냥 뭐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냥 그뭐 선동이지. 그걸 가지고 선동하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서글픈 얘기였고. 며칠 전에 또 이해찬 그 대표가 부산 가서 아이 뭐 여기 그 좀 부산 너무 이거 지금 뭐 초라하게 느껴진다. 어? 그렇게 얘기했나? 초라하게 느껴진다. 예,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부산 또 뭐 부산을 뭐 초라하다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사실 초등학생도 안 하는 그런 그 누명 씌우기예요.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하철 그 계획이 있어요. 민주당 공약이. 그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제한 말인데 그 전제한 말을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화가 나요. 이게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게요. 어떤 말도 사실은 그 의식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없어요. 의식에 근거. 특히 예민한 사회 문제나 관점의 문제는 자기 의식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또 더 넓게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무리들하고 또 같은 어떤 저게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정책 선거 안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뭐 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까지 벌어지니까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프리덤 오브 스피치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거가 너무 항상 째째해요. 너무 째째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서 보면 선거는 아니었지만 사르코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그 이민 정책은 그 좌파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정말 배우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민자인데 여성인데 이 사람이 필드에서 이제 30년을 이제 그 이민자들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한 사람을 이제 차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필드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언어가 거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민부 차관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어떤 거는 이민자들한테 무슨 DNA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차관이 버럭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정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데글라스라는 말을 썼는데 데글라스라는 말은 그냥 프랑스에서 조금 에버리지 이상 피플들은 안 쓰는 언어 표현이에요. 정말 더럽다 막 이제 그런 표현인데 굉장히 상스러운 이제 빌게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제 이거를 언론이 이제 먹이로 삼아가지고 계속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차관으로 기용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가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사회당에 자크랑이라고 하는 문화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문화장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문화장관을 했고 문화정책을 굉장히 많이 해서 페트들라 뮤직 뭐 음악 축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보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론이 먹잇감으로 삼는 거를 종식시켜줬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보고 너무나 쾌감을 느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의 랑갸주, 나의 언어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다. 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렇게 왈가왈부 하느냐. 저 사람의 랑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굉장히 프랑스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언론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 한 차관이 말을 잘못해서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코너를 올리게 되면 사회당은 박수를 칠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데 사회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나와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나라면 그렇게 쓰지 않지만 저 사람이 쓰는 거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톨레랑스 문화가 굉장히 프랑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호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너무나 찌찌하게 진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잖아요. 좀 그걸로 그런 그냥, 면이 있어요. 네, 선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치. 당선돼버리잖아요. 뭐 또 제가 구설에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딱 분절해서 우리가 보면 그 단어만 하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는 뭐 정치인이 조심은 우리 한국적 상황 예민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국정원부처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피치할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에 공격할 게 좀 소재가 적으니까 언론이 보수 언론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정부 이어서 또 진보 정권이 서니까 뭐 진보 정권이라고는 그렇지만 개혁 자기들하고 다른 보수적인 스탠스가 다른 정권이 서고 언론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말투 하나 이 문맥이나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1, 2년 계속 공격했죠. 물론 청와대 단위 그때 출입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실제 아무리 변호사를 하셨지만 그냥 상고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쓰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유 대통령이 못해 처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친데 그런 부분을 그때 거꾸로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이야기하듯이 누군가 언론가 나와서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지만 그 대통령도 그 나름대로의 그걸 갖다 우리가 현장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것들 우리가 노도 현장 그렇게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아요. 방어를. 그게 톨레란스인지 뭐 관용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 청산하자고 하다가 권위까지 청산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공격당해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어른을 말하자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누구든지.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도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에 바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은 그냥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7석 정도 예상합니다.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 그냥 제 제 예측을 한번 해보면 서울이 한 38석이요, 경기가 60석 중에 45석, 인천이 한 10석, 그리고 전라 22석, 영남 전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합쳐서 8석 정도, 충청, 세종에서 20석 중에서 한 10석, 강원도 3석, 제주 1석, 그래서 총 지역구를 더하면 한 137석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비례는 더불어시민당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창당해서 함께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16석 정도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합치면 153석.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과반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집권 여당이 과반을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별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으시고. 예. 단지 이제 좀 거물급 정치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예상 밖의 그러니까 결과가 좀 나오기를 좀 희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부겸이라든지 네. 뭐 최재성 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웃될 확률이 높고 이긴다 할지라도 힘겨운 좀 선거가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익사이팅한 선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모두의 의견했지만 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듯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저도 이 옛날 직생 시절 때 그 현장만 있다 보니까 진짜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해도 범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는 참 친하고 꼭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또 안 됐을 때 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선거의 또 다른 어떤 의외성 때문에 참 재미도 있긴 하고 했었는데 이번 선거는 도통 그거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어수수가 가만수가 너무나 이거 돼서도 그것조차도 별로 흥미가 없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한 차라리 그러면 다음에 전개될 대권 후보가 과연 누가 올 것이냐. 벌써 아까 말씀 중에서 빠졌던 분 중에서 부산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어쨌든 또 저 젊은 또 같은 386 세대였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잠룡으로 다 서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비록 두각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느낌이나 황후는 상당히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이고 반면에 지금 대권 반전 1위 와 있는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거둔다고 거의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과연 그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킹메이커로 남을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있고 또 호남의 정치 건물인 박지원 의원이 정말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인지 그래서 아주 노회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건지 최다선 의원들 중에서 정말 킹메이커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약들도 좀 관심 있고 무엇보다 저는 뭐 나중에 그 이야기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총선을 끝나서 그 다음에 과연 이 정치 지형도가 이 달라진 민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경제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그 이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국회에 누가 배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직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서 여야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노수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같이 모일 때 보면 긴급 재난수단은 서로 많이 주자 뭐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서 어쨌든 보면 참 서로가 의견이 투합되는 거 보고 저는 같으면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공동본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그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에 상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캐리어를 많이 쌓았고 근데 중간에 좀 정치의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로 국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새로 좀 어느 정도의 주목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강원도가 의석수들이 많지 않지만 강원도가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이렇게 단위로 근데 선전을 한다면 원주나 뭐 지금 춘천 그리고 강릉도 지금 3파전 구도라서 그런 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볼 때 그 예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저는 이제 관전자의 입장에서 또 정치를 들여다보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압승을 할지 아니면 일당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국회를 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정은 아마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그 정치적인 혼란이나 그 정치적인 어떤 대결 일색의 어떤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가서는 나라를 원활히 이끌어가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계속 분열되게 만드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국회를 정치를 우리나라 정치를 리드하는 여당의 어떤 그런 철학과 여당의 그런 어떤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소야대로 된다면 후반기는 레인더 현상이 우리가 단임제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선거에서 집권 민정당이 참패하고 나서 3당 합당으로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형태로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치사에 큰 변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예측했듯이 과반을 넣고 집권 여당이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개혁 과제들을 단임에 끝나지 않고 물론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국민하고 약속했던 어떤 국민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랄지 그리고 한반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북미 간에 단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한반도 평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陸으로 진출하고 또 이렇게 국가의 어떤 게 달라질 수 있거든 이상이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는 것 그리고 또 민생, 교육 문제 그리고 사법개혁 마무리 단계입니다만은 아직 예를 들어서 꼭 이뤄낼 게 이제 전관 예우라든지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법에 아주 우리의 나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중단 없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그걸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미없는 선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혼란을 맛보이는데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스 듀베르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워낙 미래통합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한국 정치를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좀 내가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이 미워서 차선으로 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면에서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도 인간의 심리긴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또 한동안은 또 착하게 빠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여당이 좀 뭐라고 그러지 국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국민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수당이 되면 또 코로나 정부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제 독선적으로 나갈지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건전한 야당이 있을 때 이제 야당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게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저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선거는 아니에요. 뭐 여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이 야당의 존재를 좀 무시한다고 할까? 또 사실 또 야당의 또 하는 또 행태를 보면 또 무시당할 것도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들긴 한데 좀 무시한다고 할까? 이런 어떤 쪽에 어떤 좀 인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놓친 거 하나가 지금 어쨌든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아주 예측 불허의 대접전이 벌어져 있고, 물론 좀 저도 오늘 투표를 보니까 45cm나 되는 기를 보면서 이름 외우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혁명대남금당 같은 데서 두세 석을 만약에 제 친구하고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내내 술 사주기로 했습니다. 전 사람은. 그래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친구는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고위공직자인 양반이 이래서 나와서 저는 1년 내내 술을 사야 될지 아니면 술을 얻어먹을지 아주 기초가 저는 주목되는데, 과연 그 결과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상당히 그동안에 참 많은 어떤 지지적 어떤 심리적 지지 기반이 많았던 분들에게 좀 많이 지금 진짜인지 긴가민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어떤 존재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도 사실 좀 우려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 또 어떻게 다시 또 새롭게 재편되는지도 불만하고, 제일 관심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비례대표가 정말 비례대표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 모습을 좀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저는. 네, 이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선거 끝난 다음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또 깊숙하게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금 위기가 와 있는데, 이게 아마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혜롭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국민들이 무사무탈하게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하시자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요. 모처럼 처음 이렇게 농담처럼 하다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셨는데 짤막하게라도 소감 한마디씩 좀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교수부터 하시죠. 우리가 이제 첫 술을 떴는데요. 편하게 그냥 우리의 이런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그냥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서로 토론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일에 다시 한번 어떤 게 더 우리가 좋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나와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 그런 매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미력하지만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안 대표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영상은 절대 않겠다 그런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모르겠어요, 신 박사님한테 물론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늘 뭐 여행 연습 예. 어쩌면 이게 예고됐었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행 네. 연습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짜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냥 주제를 한 3개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주신다면 네. 미리 그걸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알겠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좀 내용이 좀 더 네. 윤택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재밌었어요. 뭐 내용이 뭐 화려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예, 동네 사랑방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컨셉이 네. 그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방송을 좀 오랜 동안 제 하나의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속에 있는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흐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콘셉트로 그야말로 옛날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건 아주 좋은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잡히는 정치. 그래서 누구나 쉽게 와서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아주 뭐 고도의 뭐 심리전이 펼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도 느껴서 이렇게 자기가 느낀 바를 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독자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제한테 메일이나 어떻게 연락을 주시면 또 우리가 또 물어서 답을 찾아가고 참신한 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아주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기탄 없는 하여튼 이런 소통의 어떤 공간이 요 CCBV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